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는 444명으로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도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접종 확대를 검토하거나 시행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에 전문가 의견을 다시 모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별 접종센터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코로나19 의료진이 대상으로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진 5만 5천여 명에게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백신 공동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한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첫 수혜국은 아프리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남미의 콜롬비아 등입니다. 미국이 백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경쟁 제약사도 백신을 생산하도록 하는 국방물자법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에게 충분한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 누적 9만 8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26명,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35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113명입니다. 비수도권은 충북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이 밖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6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6명 줄어 129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닷새째인 어제 전국에서 6만 3천여 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접종 현황에 따르면 어제 하루 6만 3,644명이 접종을 마쳐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 개시 이후 닷새간 누적 접종자가 8만 7,4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0.17%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누적 접종자는 8만 5,904명, 화이자 백신 누적 접종자는 1,524명입니다. 백신 종류별 접종률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는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31만 192명으로 이 가운데 약 27.69%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 종사자 5만 6,297명으로 이 중 2.17%가 71%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닷새째인 어제 중증 이상 신고 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신고된 것은 처음입니다. 경기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의정부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50대 남성이 접종 후 20여 분이 지나 전신에 두통과 무력감이 나타나 현장 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현재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또 평택의 요양병원을 접종받은 60대 남성은 접종 후 하루가 지나 열과 함께 전신 근육통에 혈압 저하 증상이 나타나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보건당국은 의정부에서 이상 반응이 보고된 남성은 고혈압과 당뇨를, 평택에서 보고된 남성은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아나필락시스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기도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의 백신 세치기 의혹과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고 엄정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병원 재단 이사장 가족의 백신 세치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다며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검토해서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세균 총리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공개되고 여러 나라에서 접종 연령 제한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질병관리청도 전문가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대학들도 어제부터 대부분 개강하고 일부 실기 수업을 중심으로 조심스레 대면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 탓에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캠퍼스부터 대학가 상권까지 활기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개강을 맞아 대면 수업이 열린 한 강의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거리를 띄우고 앉은 채 피아노 실습에 열중합니다. 이 학교는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이론과 실기 수업 모두 학생 9명까지만 대면 강의를 허용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감염 우려에 교수들은 방역에 특히 신경 썼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체온 측정과 손 소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안전하게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에서도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실기 수업에 한해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오케이.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결과물이든 상관없어요. 개강 첫날인 만큼 발열 검사와 손 소독을 거친 학생들만 소규모로 모여 안내 사항만 듣고 수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수업을 참여하는 친구들의 얼굴도 모르고 거의 목소리나 화면상의 얼굴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대면으로 할 수 있을 때 장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아예 학생들의 등교를 막은 대학도 적지 않습니다.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당분간 비대면 수업만 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외부인의 캠퍼스 출입도 막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우선 개강 1주 차엔 원격 수업만 하기로 했고 중앙대도 당분간은 온라인 수업만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익대는 이미 올해 1학기 비대면 중간고사를 예고했습니다. 비대면 강의에 직격탄을 맞은 건 대학가 상인들입니다. 학생 발길이 뜸해지면서 개강 특수는 사라졌고 곳곳에 임대 안내문도 걸렸습니다. 전에랑 똑같아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안 다녀요. 장사는 똑같아요. 안 돼요. 지금 가게가 다 비었잖아요. 너무 상권이 안 좋아요 지금. 새학기를 맞아 일부 대학들이 조심스레 대면 수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감염 확산세에 대학가엔 여전히 낭만 대신 방역이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족발, 보쌈 등 각종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배달 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작아 위생에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1,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점검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음식물 재사용 등을 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봄 나들이철을 대비해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원지, 역 터미널 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이달 16일부터 19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경험과 공공의 자원이 힘을 합쳐서 미래 먹거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창업 지원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빅데이터 기술과 센서 등을 이용하면 건물이나 지하 공동구 등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간 기술을 갖춘 이 기업이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한 이유는 유사 업종과의 시너지, 그리고 전문적인 사업 컨설팅과 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풍족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은 국내 최초로 폐쇄형 약물 전달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항암제 등 위험 약물을 다루는 2급 의료기기인데 법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국내에서는 사용 못하지만 해외에서는 널리 쓰이는 장치입니다. 사업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후속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아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벤처기업이 벤처에 머물지 않고 4차 산업기술과 접목해 바이오 융합 혁신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 이것이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 스타트업 파크의 목표입니다. 여기서는 사무공간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센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실증 실험실 등 특화된 시설들을 제공합니다. 이미 4차 산업 관련 174개, 바이오 융합 관련 37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인천경제청과 기업, 대학 등과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마음껏 실증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화의 주역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가능성을 갖춘 기업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일궈내겠다는 인천 송도의 스타트업 파크. 세계 시장 진출을 꿈꾸는 벤처 기업들의 요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거관이 힘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네, 강원도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 눈이 내렸죠. 봄이 시작되는 3월에 이 정도의 폭설이 쏟아진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특히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 내려서 어선이 침몰하기도 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곳은 강원도 산간 지역입니다. 미시령이 90cm, 설악동에도 7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도심에도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왔고 특히 북강릉은 관측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적설 기록을 세웠습니다. 3월 눈으로는 지난 2005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왔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현재 기록상으로는 북강릉 지역이 2008년에 관측을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눈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2005년에 영동 지방에 많은 눈이 온 기록이 있어서 16년 만에 폭설이 내린 셈입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영동 지방에 공급된 것이 폭설을 만든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기에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온도차에 의해 눈구름이 만들어졌고 이 구름이 동풍에 의해 태백산맥을 타고 오르며 폭발적으로 발달해 눈폭탄을 쏟아부은 겁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은 일반적인 눈보다 2~3배가량 무게가 더 나갑니다. 이번 눈은 동해상의 습기를 잔뜩 머금은 전형적인 젖은 눈, 습설입니다. 보통 1제곱미터 넓이의 눈이 1m로 쌓일 경우 마른 눈인 건설과 일반 눈은 무게가 150kg 정도지만 습설은 300kg 이상으로 2배 이상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하는데 속초 대포항에서 1.02톤급 어선이 침몰한 것도 눈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에 가장 늦게 내린 눈은 대관령을 기준으로 5월 17일, 가장 최근에는 2014년 5월 6일에 눈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영동 지방에 또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대형 빙산이 남극 빙붕에서 바다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주 동안 더 많은 조각이 분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눈 덮인 얼음 사이로 쩍 갈라진 균열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웨들해에 떠있던 브런트 빙붕의 조각입니다. 영국 남극 자연환경연구소 BAS는 지난달 26일 웨들해에 떠있던 두께 150m의 빙붕이 갈라져 넓이 1270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빙산이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해 11월 생긴 균열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균열이 지난 1월 한 달간 하루에 1km씩 북동쪽으로 뻗어나갔고 지난달 26일 오전 몇 시간 동안 수백 미터씩 균열이 더 벌어져 빙붕에서 분리된 것으로 봤습니다. 영국 남극 자연환경연구소와 BBC는 몇 주 동안 더 많은 조각이 빙붕에서 분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분리 현상은 지난 10년간 빙붕을 관통한 세 번째 큰 균열이었습니다. 분리된 빙산은 현재 비공식적으로 A74라고 불리며 생태계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A74는 서울시 면적 605제곱킬로미터의 2배가 넘는 크기지만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 최대 빙산은 2017년 라르센 C 빙붕에서 떨어져 나온 A68로 분리 당시 면적은 5,800제곱킬로미터나 됐습니다. A68은 남대서양으로 흘러나와 지난해 말 영국령 사우스 조지아 섬의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했는데 최근 작은 조각들로 쪼개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에게 충분한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기존에 제시한 날짜보다 2달 앞당겨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7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백신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제약사 머크가 존슨앤존슨의 백신을 생산하도록 하는 조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물자법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브리핑에서 전국 각 주에 모더나와 화이자 공급을 주당 1,450만 회분에서 1,520만 회분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경쟁 제약사인 머크와 존슨앤존슨이 전례 없는 역사적인 조치인 파트너십을 맺어 백신 생산을 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존슨앤존슨의 생산이 지연되자 백악관 중재로 머크 시설에서도 존슨앤존슨 백신 생산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공동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무료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첫 수혜국은 아프리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아메리카 대륙의 콜롬비아입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의 한 병원. 기다렸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곳에서도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첫 접종자는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I really feel so good because we are waiting for the vaccine and we are ever ready to receive it. Let me say we are the people taking care of the patient. So if I've been vaccinated, I think it will help me. 가나가 코백스를 통해 1차적으로 공급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은 60만 회분입니다. And so it's a happy occasion that Ghana, being the very first country to be a recipient of the COVAX facility. 이웃 국가인 코트디부아르도 약 50만 회분의 백신을 받았고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는 400만 회분 가량의 백신을 공급받았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콜롬비아가 코백스를 통한 첫 수혜 국가가 됐습니다. 거브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백스를 통한 전 세계 백신 배포가 드디어 성사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When the history of the pandemic is written, I believe that the ACT Accelerator and COVAX will be one of its standout successes. This is an unprecedented partnership. 코백스는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5월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42개국에 2억 3,700만 회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올해 5월까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약 170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백스는 현지 시각 2일 자료에서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백신 170만 4천 회분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공급되는 백신은 인도의 백신 제조업체 세룸 인스티튜트가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에 걸쳐 접종해야 하므로 이번 물량 공급으로 접종받을 수 있는 대상은 85만 2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코백스는 같은 기간 한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백신 210만 2,400회분,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11만 7천 회분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구 외 1명만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2개, 가구 5명 이하까지 가능하게 하고 서점, 꽃집, 원예시장은 문을 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3일 연방정부 16개 주지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계적 봉쇄 완화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헬게 브라운 총리실장이 현지 시간 2일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40%로 올릴 계획이며 집단 면역 형성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콩의 봉황TV는 중국의 호흡기 질병 전문가인 중난산 공정원 원사가 최근 미국 연구기관과 가진 온라인 포럼에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이런 목표를 소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황TV는 또 중난산 원사가 중국에서 지난달 말까지 목표치보다 다소 낮은 5,20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60세 이상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해 중국 당국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을 출간할 학술지 국제법 경제학 리뷰 IRLE가 3월호 학술지를 이달에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하버드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이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IRLE의 출판사 엘제비어의 앤드루 데이비스 부사장이 신문 측에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실린 3월호 학술지 출간이 일시적으로 보류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논문 내용에 대한 우려의 표현과 댓글 등을 원문과 같은 호에 넣어 다음 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해 여전히 논문을 발행할 계획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RLE의 에릭 헬랜드 편집장도 램지어 교수에게 학계의 지적에 대한 반론을 요청하고 답변 때까지 인쇄본 출간을 늦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IRLE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이 실린 3월호를 3월 안에 발간할 예정이었습니다. IRLE가 램지어 교수의 요청에 따라 인쇄본 출간까지 늦춰가며 이달 말까지 소명 시간을 준 것은 논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장균이나 폐렴쌍고균,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종류의 세균이 몸속에 침투해서 염증이 되고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이 폐혈증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세균 제거와 염증 반응을 동시에 조절하는 폐혈증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단디 바이오사이언스 박영민 대표이사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